미국의 9월 소매 판매가 예상을 깨고 0.7% 증가해 경제 악재들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DA가 어제 모더나에 이어 오늘 존슨앤존슨 백신도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해 백신을 맞은 지 2달이 지난 경우 추가 접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은 11월 8일부터 항공과 육로, 선박을 통한 미국 방문이 동시에 허용됩니다. 미국 성인 10명 중 4명은 배우자나 파트너 없이 홀로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등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범죄가 지난해 8.4%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9월 소매 판매가 감소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0.7% 증가해 경제 악재들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가 자체가 오르면서 소매 판매 지수가 높게 나온 이유도 있지만 델타 변이 기승과 공급 대란에도 미국민들이 9월에 상품 구입과 서비스에 계속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민들이 멈추지 않고 지갑을 열고 있어 델타 변이 기승, 공급 대란 등의 경제 악재들을 돌파하며 미국 경제 성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9월 소매 판매는 전달에 비해 0.7% 늘어난 것으로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0.2%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으나 예상을 깨고 증가세를 유지한 겁니다. 또한 8월의 소매 판매는 당초 0.7%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다가 이번에 0.9% 증가로 올라갔습니다. 9월에 소비자 물가가 0.4% 올랐기에 소매 판매액에 물가 상승이 포함된 것으로 감안해도 예상을 깨고 미국민들이 계속 상품과 서비스 구입에 돈을 쓰고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9월의 소매 판매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공급 부족으로 판매 수량은 줄었어도 판매액은 전달보다 0.5%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자동차를 제외한 9월의 소매 판매는 전체보다 약간 높은 0.8%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식료품 소매 판매는 0.7% 늘었으나 식당과 술집을 통한 판매는 0.3%에 그쳐 델타 변이 기승에 일부 타격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국제 유가와 휘발유값 급등에 따라 게솔린 소매 판매는 9월에 1.8% 늘어났습니다. 스포츠용품과 음악, 서적 등은 3.7% 증가했습니다. 소매업체의 거의 전 업종에서 경제 악재들의 발목을 잡히지 않고 소매 판매액을 늘린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미국의 9월 소매 판매가 예상을 깨고 0.7%나 증가한 것은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도 있지만 미국의 소비자들이 아직 두툼한 지갑을 계속적으로 열고 있어 델타 변이 기승, 연방 실업수당 종료, 물가 인상과 공급 대란이라는 경제 악재들을 뚫고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각종 정부 지원금과 임금 상승 등으로 저축률이 9.4%까지 올라가 1조 6천억 달러나 저축해놓고 씀씀이를 줄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11월과 12월 최대의 연말 쇼핑 시즌에도 지갑을 활짝 연다면 각종 악재들을 잠재우고 미국 경제성장 둔화까지 일축하며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어제 모더나에 이어 오늘 존슨앤존슨 백신도 부스터샷을 맞도록 권고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와는 달리 2달 이상 지난 경우 18세 이상 모든 성인들이 2차 부스터샷을 맞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슨앤존슨 백신도 부스터샷이 권고된 만큼 다음 주부터는 3가지 백신들의 추가 접종이 모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접종되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존슨앤존슨 백신도 부스터샷 추가 접종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FDA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존슨앤존슨 백신에 대해서도 2차 부스터샷을 접종하도록 승인할 것을 19명 만장일치로 권고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존슨앤존슨 백신에 대해선 화이자와 모더나와는 다소 달리 첫 번째 접종한 지 2달이 지난 경우 18세 이상 성인들에게 모두 2차 부스터샷을 접종해도 된다는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존슨앤존슨사는 임상실험 등의 자료를 통해 한 번 접종했을 경우 면역 효과가 72%였다가 2차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94%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존슨앤존슨 백신을 2번 맞으면 화이자와 모더나의 면역 효과와 거의 같은 수준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들이 2차 추가 접종에서도 같은 백신을 맞도록 권고되고 있는데 화이자와 모더나 등 다른 백신을 맞아도 될지는 FDA의 승인과 CDC의 최종 사용 허가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만 맞도록 돼 있던 존슨앤존슨 백신은 현재까지 전체 8%인 1,500만 명이 접종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FDA가 이 자문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긴급 사용을 승인하면 CDC가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르면 내주부터 존슨앤존슨 백신의 2차 부스터샷이 접종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미국에서 접종돼 온 화이자가 가장 먼저 3차 부스터샷 접종에 돌입한 데 이어 모더나의 3차 접종, 존슨앤존슨의 2차 접종으로 이어져 세 가지 백신 모두 부스터샷 시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우 65세 이상 노년층과 그 아래 성인 연령층에선 기저질환자, 감염 위험에 노출된 업종의 종사자들로 2차를 접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 3차 부스터샷을 맞도록 권고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1억 8,800만 회의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그중에서 과반을 넘는 55%인 1억 340만 회는 화이자 백신이고 37%인 7천만 회는 모더나 백신이며 8%인 1,500만 회는 존슨앤존슨 백신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은 11월 8일부터 항공과 육로, 선박을 통한 미국 방문이 동시에 허용됩니다. 한국 등에서 오는 사람들은 미국행 항공기 탑승 전에 백신 접종 증명서와 함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육로로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 백신 접종만 증명하면 됩니다. 한면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게 11월 8일부터 미국의 빗장이 완전 열리는 것으로 확정 발표됐습니다. 백악관은 11월 8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모든 외국인들이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육로 국경, 페리 선박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동시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8일부터 한국 등에서 항공기를 이용해 미국에 오려 할 경우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뿐만 아니라 72시간 안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온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 캐나다, 미국, 멕시코 육로 국경을 통해 미국에 오려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음성 확인서는 요구받지 않고 백신 접종 증명만 보여주면 됩니다. 미국의 새 국제여행 규정에 따르면 WHO가 인정한 백신들인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을 접종 완료한 지 2주가 지났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11월 8일부터는 미국에 오려는 한국인들의 경우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를 공항에서 제시하면 됩니다. 미국에 도착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격리도 요구받지 않게 됩니다. 이에 비해 육로 국경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려는 경우 국경에 있는 CBP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질문받게 될 때 접종 완료 증명서를 보여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CBP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정밀 조사하는 2차 검색으로 넘겨질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국경을 통한 미국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는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왔다는 음성 확인서는 요구받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65 내지 70%에 육박하고 있어 여행이나 가족 친지 방문, 유학과 취업 등 장기 체류를 위한 한국인들의 미국 입국이 다시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입국 허용 기준도 추가 완화돼 격리 면제 신청 등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 미국 사는 한인 동포들의 고국 방문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성인 10명 중 4명은 배우자나 파트너 없이 홀로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독신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30세 기준으로 1962년 결혼한 비율이 90%였던 것에 비하면 2019년에는 51%로 2명 중 1명만 결혼을 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를 보면 독신인 경우 연봉과 학력이 기혼자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성인 10명 중 4명은 배우자나 파트너 없이 독신으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 성인의 38%가 독신으로 살고 있고 이 비율은 점점 느는 추세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독신 가구가 29%였던 것에 비하면 30년 만에 9% 늘어났습니다. 반면 결혼한 기혼자의 비율은 1990년 64%에서 2019년 53%로 11% 줄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연구 책임자인 킴 파커는 미혼 인구 증가는 25세에서 34세 성인 인구의 결혼율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킴 파커는 독신 인구 중에는 별거와 이혼, 사별로 인해 혼자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2019년 기준 기혼 남성의 평균 연봉은 5만 7천 달러로 독신 남성의 평균 연봉 3만 5,600불보다 12,000달러 가량 높았습니다. 기혼자의 연봉이 더 높은 것은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혼 여성의 평균 연봉은 4만 달러, 독신 여성은 3만 2천 달러로 8천 달러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경우 결혼을 할 가능성이 더 높고 집을 사는 등 미래에 대한 계획을 더 철저하게 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더 통제된 상태라 말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도 남녀 모두 기혼자가 91%로 독신 남녀의 고용률 73%보다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학력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기혼 남성과 여성의 학사 학위 취득 비율은 각각 37%와 43%인 반면 독신인 경우 남성은 26%, 여성은 33%만이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62년 30세 기준 결혼 비율은 90%로 10명 중 9명이 결혼을 했던 것에 비하면 2019년은 51%로 2명 중 1명만 결혼을 한 것으로 퓨 리서치 센터는 밝히고 있습니다. 성인의 결혼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는 남녀 모두 교육 기간이 길어지고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등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범죄가 지난해 8.4%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살인과 강도 같은 강력범죄와 폭력범죄는 28.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서 살인과 강도, 절도 등 강력 폭력 범죄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메트로 지역 정부들의 연례 범죄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서 지난해 보고된 폭력 범죄와 재산 범죄 등을 모두 합한 범죄 건수는 10만 4,552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8.4% 증가한 겁니다. 팬데믹 전인 2019년에는 9만 6,412건, 2018년에는 9만 7,479건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재산 범죄를 제외하고 폭력 범죄만 보면 지난해 28.6%나 급증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폭력 범죄는 지난 한 해 15,895건이 발생해 전년도 12,360건에 비해 3,500여 건이나 대폭 늘어났습니다. 폭력 범죄 중에서도 남의 물건을 훔친 절도 범죄가 8만 2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며 물건까지 강탈하거나 남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빼앗은 강도 범죄는 12,000여 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폭행 폭력 범죄는 9,600건이었고 성폭행은 1,300여 건, 살인은 38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메트로 지역의 2020년 한 해 폭력 범죄를 제외한 재산 범죄는 8만 8,65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9년에 8만 4천여 건보다 4,500여 건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는 팬데믹 직전인 2019년과 2018년에 비하면 급증한 것이지만 2017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7년에는 10만 8,300여 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오히려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메트로 지역의 범죄가 팬데믹 때문에 급증했다고 속단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Glenn Youngkin, candidate for governor, and I sponsored this ad. 저는 폴 트로스입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해왔는데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테리 맥컬리프는 주지사로서 교육계의 발전을 위한 기회가 있었지만 살리지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글렌 영킨은 아주 다릅니다.
저는 그가 계획하는 의미를 알고 신뢰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키는 학업 기준을 높이고 학교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선생님들의 급여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글렌 영키는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WKTV 생생정보 시간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지만 막상 잘 대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대처 방법, 그리고 다치기 쉬운 척추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럴라이프 이병남 척추치료 전문의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사고가 크게 났다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911에 전화하셔서 앰뷸런스를 불러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응급실 가셔서 모든 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제 멀쩡하더라도 이제 내부 출혈이나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응급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급실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사고가 경미할 경우에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체크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가 이제 경미하더라도 이제 척추가 틀어졌을 수도 있고 다른 근육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시기보다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서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버지니아랑 메릴랜드 교통사고 보험에는 대부분 그 누구 과실이냐를 떠나서 치료받을 수 있는 메페이나 PIP라는 보험이 가입돼 있을 텐데요. 그 가입하신 그 상품에 따라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본인의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것으로 치료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고 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건강 상태일 텐데요. 또 병원 선정부터 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할 것 같은데 보다 똑똑하게 병원을 선정하는 그런 팁이 있을까요?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은 실력도 좋으시고 이제 보드에서 설티파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저희 애난데일 베럴라이프 교통사고병원 같은 경우는 메디컬 닥터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협업하는 유일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근육 치료로 마사지 치료도 해드리고 인대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리 치료도 해드리고 하지만 이런 치료에 한계가 있을 때는 통증 전문의와 같이 협업하여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병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병원을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법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하고 이게 또 나중에 치료비까지 연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당연히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뒤에 와서 어떤 차가 자기를 받았다면은 이것은 100% 상대방 과실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의료비는 당연하고 그 외에 손실 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른 차가 내 옆에를 받았다든가 앞에를 받았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경찰이 누구 과실인지 얘기를 해주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모든 법적인 문제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고 시 나도 모르게 목과 척추에 무리가 갈 수도 있는데 사고 직후에 하면 안 좋은 행동이나 어떤 자세 혹은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점 이런 게 있을까요? 교통사고가 나면은 환자분께서 이제 근육통이나 이런 게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과하게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근육이 부어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회복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신 다음에 첫 3일 동안은 아이스팩으로 좀 이렇게 부은 걸 가라앉혀 주시고 그다음에 3일 후부터는 온찜질이나 그 스트레칭을 가볍게 시작하셔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 직후에는 이제 척추가 틀어진 거나 이런 거는 본인이 집에서 치료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병원 교통사고 전문의를 찾아주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교통사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신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크게 났을 때는 911 부르셔서 응급실을 꼭 가시고요. 사고가 경미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건강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예,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매드페이나 PIP 커버리지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치료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고 후에 너무 아프다고 첫날부터 막 스트레칭을 하거나 운동을 과도하게 하시면 오히려 안 좋아지실 수 있으시니까 아이스팩으로 이렇게 붓기를 가라앉혀 주시고 예, 그다음 3일 후부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뭐 이렇게 주위에서 소개받아서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예, 거기 이제 상주하시는 그 의료진이 어떤 치료를 하시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예,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좋은 거는 저희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